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그 어쨌든 경매를 하면은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쵸. 대출을 받는 건데 네네. 보통은 얼마 정도가 몇 프로가 나오는지. 아, 경매 대출이요? 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는 첫 번째 물건은 오피스텔을 했었어요. 그때 규제가 워낙 심해서 대출을 안 나오니까. 네. 그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안 받진 않아요. 경매도 대출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 담보대출이라긴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걸 취급하는 특수한 대출이긴 하지만 규제가 심할 때는 대출 적게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피할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로 시작을 했고 저는 1억 6천에 낙찰을 받았고요. 첫 물건을 1억 6천에 낙찰을 받았고 1억 3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는데 최대 맥스가 1억 4천대까지 해준다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한 8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정가의 70%나 아니면 낙찰가의 8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법인? 법인은 최근 물건, 제가 그 첨부해드린 물건이 법인 물건이었고요. 다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단타로 시작을 할 것까지 괜찮아요.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셔야죠. 시세를 정말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얘기했을 요새 때. 너무 낙찰가가 높다고 네. 이러면은 왜 매매를 하지 뭐하러 경매받느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항상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상승기에도 있고요, 하락기에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계속 할 수 있을까? 저한테 계속 할 수 있을까? 낮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다가도 밤에 되면 항상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9살인 저도 그때 신용불량자 되신 분하고 면담하면서 명도 끝냈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만 익히시고 뭐가 중요한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뭐가 중요한지 파악을 못하시면 방법대로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된 방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정해진 정답이 일단 없는 데다가 명도나 사람을 대하는 일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떨지 몰라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매 순간이 변수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결국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혹시 명도를 할 때 네. 여자라서 더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사실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무서워서 저도 했는데요, 뭐. 그래요. 그렇죠. 저는 막 나중에 29살인 저도 했습니다. 명도를 하게 되면 남편한테 전화를 하라고 시킬까 이렇게 방법은 많아요, 일단. 근데 겁먹을 필요가 없으신 게 지금 여성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치면 저는 20대인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명도도 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대하지 못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들대로만 잘 지켜가고 뭐가 중요한지만 알고 계시면 뭐 전화를 남편한테 전화 상관없어요. 문자로 하면 되죠.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면 됩니다. 그쵸?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이 바빠요. 이러면 그 사람이 지금 급하잖아요. 그쵸?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이건 명도 대상자야. 어찌됐든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나한테 그 여유적인 무기만 있다면 내가 여유롭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넉넉한 기간을 생각하고 시작했다면 충분히 여유로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진행해 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 뭐 전화 통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런 거. 개인이랑 법인이랑 그 했을 때 차이점이 정확히 있는데. 개인이랑 법인이랑 했을 때 차이점은요. 첫 번째로는 명의가 다르죠. 개인은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등기가 나오고요. 집주인이. 법인은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나와요. 법인이라는 주식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 보면 일단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종부세 무조건 대상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현재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첨부해드린 그거 있죠? 네. 그거는 12% 냈어요, 저는. 낙찰가액의 12%를 내고 했거든요. 그때는 규제가 심했을 때예요. 저는 가장 최악의 시기 때 그거 투자를 했습니다. 상승기 끝자락에서 샀고요. 맞아. 네. 그리고 하락기에서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시세조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내가 만약에 내 시세조사가 틀려서 이 집을 날려야 된다. 날린다고 표현하죠. 최악의 상황. 네, 최악의 상황이 시세라고 생각했어요. 그 최악의 상황이 시세라고 제가 잡았던 금액은 1억 7천이었고요.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된대요. 부동산 가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시세가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1억 7천에는 무조건 날리더라도 날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받으면 말지 1억 2천에 받은 거예요. 그래도 수익이 나게. 근데 저와 같은 접근법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수익이 나고요. 단점은요. 낙찰을 잘 못 받아요. 요새는 네. 더더 그렇다. 네, 낙찰을 잘 못 받는데 저는 하나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는 걸 원했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뭐 크게 다를 건 없다. 법인은 법인일 뿐이고 개인은 개인일 뿐이다. 처음에 하실 때 폐차는 몇 번?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모의입찰은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제출은 안 했죠.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그거는 제출은 안 한 걸 폐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진짜 입찰을 해봐야 되겠다. 떨어지더라도. 근데 저는 모의입찰을 많이 갔죠. 그러니까 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면 안 되는 물건을 했어요. 그래서 단독 낙찰이 됐어요. 첫 입찰에. 회차는 그럼 몇 번? 폐찰은 수없이 많죠. 네. 아까 질문하셨던 게 이 첫 번째 물건을 하는데 폐찰을 몇 번 하셨냐? 근데 거의 한 10번 들어가면 한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입찰해도. 그럼 욕심 좀 안 생기나요? 생기죠. 욕심이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 단추를 그렇게 끼웠잖아요. 근데 그러면 겁도 나요.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20명, 20명, 30명 같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실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상승기 때 낙찰 받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제어를 못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아니면 시세만큼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락기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손해거든요. 애물단지 돼요. 내 전 재산이 다 들어간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패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와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들이 정하셔야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길은 아니구나. 늦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구나. 계속 꾸준히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이름이 슬로우 버 스테디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가자. 결국에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승자예요.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벌었다고 해도 그럼 수백억, 수천억짜리 큰 투자 잘못하면 그 사람 빚쟁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얼만큼을 번다라는 거는 본인 욕심이죠. 더 벌고 싶으면 더 낮게 입찰할 텐데 근데 그러면 20번, 30번 폐찰할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을 할 줄 아시면 이제 새로운 것들 배워서 첨부하면 돼요. 물건 보실 때 네. 그러니까 검색하고 찾으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어떤 이제 요즘에는 또 뭐 다르시겠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 뭐 빌라나 오피스텔인데 최근 들어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차니까 제가 살 집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아파트 물건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금매가 더 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를 조금 더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물건 검색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물건은 시장에 더 많아요. 얘는 그래도 관리가 안 된 물건이잖아요. 네. 그런 물건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더 많으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시장에 있는 물건을 삽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가격이 아닌데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이걸로 사지만 저는 요새 아파트 물건을 많이 보고 있고 물론 빌라도 봐요. 왜냐면 빌라가 쏠쏠해요.
제가 아까 그 시세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시세 조사가 아파트가 쉬울까요? 빌라가 쉬울까요? 아파트가 쉬워요. 남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빌라를 시세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빌라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금액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얼마 모으고 시작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 뭐 3천만 원 모으고 시작해도 되고요. 5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해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잘 배웠다, 잘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면 돼요. 벌 수 있는 금액은 같거든요. 500만 원 투자를 하던 간에 그 다음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을 투자하던 간에 어차피 기본 물건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남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어차피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네. 근데 500만 원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500만 원이면 뭐 어떤 물건일까요? 빌라로 따졌을 때 반지하. 네, 반지하 물건이에요. 반지하면 뭐 문제가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느냐, 그리고 셀프로 하지 않고 턴키로 맡기느냐, 남들의 시간을 돈 주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이예요. 그게 어느 정도 좀 편하게 갈 거면 시드를 최소 진짜 편하게 갈 거면 5천만 원 모으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시드머니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각오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500만 원 모아도 할 수 있고요. 3천만 원 모아도 할 수 있고요. 방법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저도 처음에는 셀프로 다 했습니다. 어차피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시드가 좀 커지면 조금 더 쉬워져요. 어차피 중요한 절차는 다 똑같지만 시드가 커지면 좀 더 쉬워진다.